연착륙이나 뭐 경기 침체를 피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일단 안심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경기 침체에 어떤 자정작용이 있습니다.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한번 역전 내지는 반전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의 경기 침체 때 저희 한국 시장 안 좋죠. 안 좋지만 그 직후에 보면은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도 강한 국면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침체가 없고 연착륙을 하게 되면은 한국 시장이 한번 뒤집어서 역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조차 없는 거 아닌가. 이제 시장 얘기 좀 거시적인 또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환 상무 나와 계십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 무척 좋아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계절 바뀌고 오신 기분인데 네. 그 사이에 또 보고서를 놓으셨습니다. 근데 너무 따끈따끈한 보고서예요. 바로 어제 나온 보고서입니다, 여러분. 자료실에도 옮겨 놓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보시고요. 2025년 글로벌 전략 보고서를 내셨습니다. 일단 제목 자체를 보고 저희 이제 스태프들끼리도 상무님께서는 늘 이렇게 제목도 참 잘 지으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그냥 농담 삼아 드리는 말씀이 학원 다니시는 건 아니잖아요. 제목하고. 아닙니다. 그렇죠. 네. 제목이 뭐냐면요. 신주식 계급 사회입니다. 네. 주식 계급 사회가 이제 새롭게 좀 재편되고 있다 뭐 이런 뜻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네, 그렇습니다. 네. 보통 뭐 저희가 이제 뭐 계급이라는 말을 잘 쓰진 않지만 이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분명히 차별은 늘 있어 왔고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드러내서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걸로 치면 뭐 1급지, 2급지, 이렇게 3급지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그 급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계층들이 좀 있는데 저희가 이제 특히 올해 들어서 저희 국내 주식시장 투자자들이 느끼는 게 결국 특히 국내 주식시장이 약간 미국 시장이나 다른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좀 상당히 어렵다, 떨어진다. 이런 측면에서 주가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계급을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미국은 계속해서 가고 한국은 어느 수준에서 계속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조금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제 자료의 제목을 좀 뽑아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신주식 계급 사회라는 제목을 보고 나서 뭔가 우리나라의 계급을 만약에 국가별로 이렇게 정한다면 주식의 계급을 참 어디쯤에 또 정해 놓으셨을까 이런 부분이 궁금하기도 했는데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예외주의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하신 걸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코로나라는 큰 어떤 이벤트를 겪으면서 지금 뭐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네.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렸습니다만은 지난 한 5, 6년 전과 지금을 비교를 해봤을 때 저희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뭔가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 결국 금리나 물가가 예전의 어떤 제로 금리, 예전의 어떤 저금리로는 안 갈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좀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땐 그러면 이렇게 금리나 물가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금융시장이나 기업들이나 주가에 미치는 영향 내지는 의미가 뭘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네. 이게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이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렇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정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들의 매출은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결국은 주요 국가들의 명목 성장률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좀 높아졌다라는 거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자료에서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만은 미국 같은 나라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뭐 물가 한 2%, 그다음에 성장률 한 2%, 그래서 명목 성장률이 한 4% 정도였는데 네. 코로나 터지고 그리고 엔데믹 이후에도 보면은 지금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뭐 2에서 3%대, 물가도 한 2에서 3%대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명목 성장률이 한 6%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물가나 실질 경제 성장을 합쳐서 6% 성장하는 동안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성장을 했나? 네. 그리고 중국은 얼마나 성장을 했나를 똑같은 기간 동안에 비교를 해보니까 보고서 7페이지 한번 볼까요?
네. 예, 띄워주시면. 예, 네. 8페이지인데요. 네네, 8페이지. 예,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에 명목 경제 성장률이 한 11%였는데 여기 이제 4%대로 떨어졌고요. 네.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에도 한 5%대였는데 지금도 한 5%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미국, 유럽, 일본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들, 그리고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심각한 디레버리징 때문에 저금리, 저물가를 좀 많이 그 고통을 겪었던 나라들이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명목 성장률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주요 국가들로 봤을 때는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중국이 가장 성장을 많이 이끌어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특히 2023년 이후로 보면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저희보다 높은 상황이 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돈들이 그 자꾸 이렇게 미국으로 가는 이유, 저희가 이제 서학개미 그다음에 해외 투자를 자꾸 하는 이유가 결국 돈이라는 것은 성장률이 높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렇게 명목 성장률 그리고 특히 이 명목 성장률이 기업들의 매출이랑 직결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감을 해보면 돈이 결국 미국으로 또는 그 미국 중심의 어떤 선진국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좀 당연한 현상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금보다 명목 성장 속도가 더 빠르다. 그러니까 명목 성장률이 이렇게 오르는 게 기업 입장에서 나쁜 게 아니다. 근데 얼핏 생각하면 물가도 오르고 임금도 오르고 뭐 이런 거랑 좀 합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네. 어떤 생각이실까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살펴본 네. 게 그 기업들이 느끼는 매출을 명목 성장률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임금 상승률을 이제 비용이라고 봐서 네. 그 차이를 좀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물가도 올랐지만 사실 임금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출 성장 속도보다 임금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은 기업들이 이제 이익을 못 내는 구간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비교를 해봤더니 뭐 자료에서 좀 보시는 것처럼 기업들의 수익성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은 여전히 다른 국가들보다 굉장히 좀 높은 수익성을 유지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 좀 특이한 것은 일본이 의외로 그 명목 성장률이 굉장히 빨리 늘어나면서 일본 기업들의 상황이 생각보다는 좀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할 수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좋아진 게 없다. 이런 측면들을 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가 이제 굳이 서열을 정한다라고 하면 코로나19 이후에 미국이나 일본 같은 지역들이 기업들이 돈을 벌기에는 조금 더 좋은 상황으로 소위 말하는 1급지로 이렇게 좀 서열이 좀 매겨질 수 있을 것 같고 중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2급지나 3급지 정도로 별로 이렇게 코로나19 이후에 좋아진 게 별로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2025년을 또 미리 대비해서 쓰신 거기도 하니까 2025년에도 유효하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지금 네. 하신 그러니까 말씀이. 네. 아무래도 이제 물론 2025년에는 뭐 올해랑 조금 다르긴 하는 모습들,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저희의 어떤 사회적인 부분들, 경제적인 부분들의 어떤 구조가 지금 미국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저금리 저물가 국면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국가들이 반전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중국이나 한국이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처져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이제 변화된 상황들 정리를 해주고 계시는데 그 때를 생각해 보면 경제적으로 생산성이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챗 GPT, AI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성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 보고서에서도 신생산성 시대라고 밝혀지고 네. 계시네요. 예, 아무래도 네. 그러면 물가도 오르고 뭐 임금도 오르는데 기업들이 과연 버텨낼까? 왜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이 이렇게 생산성이 그러니까 명목 성장률보다도 임금 상승률이 더 높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임금을 주고도 충분히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지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 결국은 생산성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라는 결론을 좀 제 나름대로는 좀 내봤습니다. 네. 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코로나19 이후에 그 노동 생산성의 흐름을 보면 2010년대에는 미국의 노동 생산성이 한 1.3%였었고 코로나 이후에 이제 비대면 수요가 늘어나면서
노동 생산성이 늘어났는데 그 이후로도 사실은 미국의 노동 생산성이 꾸준히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노동 생산성이 늘어난다는 거는 임금을 주고도 기업들이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물가가 높아지고 금리가 높아지고 또는 예전처럼 이렇게 저금리 저물가 국면으로 가지는 않아도 미국의 기업들은 그래도 돈을 잘 벌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할 수가 있었던 것 같고 결국 이렇게 노동 생산성이 늘어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는 결국엔 미국의 테크 투자들, 네. IT 투자, 뭐 AI, 챗GPT 같은 이런 요인들이 좀 클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그 과거에 저희가 데이터들을 보면은 결국 IT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꾸준히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한 3년에서 한 4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기업들의 생산성 그다음에 전체적인 사회의 어떤 효율성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결국 미국이 약간 좀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져서 결국 뭐 여러 가지 이제 2025년에 뭐 올해랑은 좀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도 있을 거긴 합니다만은 네. 결국은 미국의 어떤 기업들이 돈을 잘 벌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 또는 기대 이런 것들은 좀처럼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결론적으로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없다면 테크 투자, 미국 기술주 주가는 대체로 동반 상승하고 내년에도 그건 유효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네. 최근의 흐름을 보면 침체에 대한 얘기는 뭐 거의 들어간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만 간밤 시장에서도 이 국채 금리가요. 네, 며칠 사이에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4.2를 넘어서면서 이게 예상과 다르게 좀 흘러간다. 금리 인하를 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과 다른 지금 전개가 펼쳐지고 있다. 이런 분석들 많이 나오는데 연결성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제 일반적인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의 어떤 경기 사이클 측면에서 네. 봤을 때는 미국이 어떤 그 이제 경기 그 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좀 꺾이고 난 다음에 뭐 한 이 정도 예를 들면 내년 상반기나 내년 후반기까지 연준의 기준 금리가 한 3% 중후반 정도까지는 떨어질 거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그렇죠. 분석이었고 사실 이제 과거의 어떤 패턴들로만 보면 그게 맞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임금을 계속해서 좀 올려줄 수 있는 그러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의외로 미국의 기준금리의 어떤 인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을 것 같다. 오히려 한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도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 4%대에서 금리 인하가 좀 멈추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리 인하 안 하면 주가가 그러면 빠질 거냐? 네. 오히려 금리를 인하를 덜 하게 되면은 금리를 많이 내리면은 사실은 이제 그동안 힘들었던 뭐 중소형주라든지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이 조금 더 힘을 낼 텐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금리가 떨어지긴 떨어지지만 많이 안 떨어진다. 또는 금리 인하의 속도가 굉장히 더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의외로 지금 현금을 많이 갖고 있고 지금 그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래서 비용단에서 이제 매출을 줄이고 생산성을 늘리는 데 필요한 테크 기업들이 또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연착륙은 기존의 서열을 강화할 것이다라는 테마로 이제 보고서 작성해주고 계시는데 이제 금리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 아주 이전처럼 낮은 금리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 수준의 높은 금리를 유지를 하지만 유동성도 풍부하다. 뭐 이런 논리 같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연착륙이나 뭐 경기 침체를 피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일단 안심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경기 침체에 어떤 자정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체를 하게 되면 어쨌든 사회 전반적으로 금리도 많이 내리고 네. 비용을 줄이고 또 구조조정을 하고 그래서 물론 구조조정을 당하는 사람들 입장 또는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고통스럽긴 그렇죠. 하지만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한번 역전 내지는 반전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연착륙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반전의 기회가 오히려 없어지는 약간의 좀 뭐 부작용까지는 아닙니다만은 또 그런 그 좀 사이드 이펙트가 좀 있는 거거든요. 특히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다음에 2011년, 12년에 저축은행 사태 이후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 부도 내는 거
자영업자들은 엄청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기업이 도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좀 많이 갖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도 좀처럼 파산을 많이 하지 않는 그런 문화들. 그래서 뭐 조금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연준이 돈을 태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반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파산이 또는 경제적인 어떤 역전이라든지 산업의 구조 조정이 예전만큼 많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주는 어떤 그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시사점이 뭐냐면 네. 결국 연착륙 좋다 이거죠. 근데 연착륙을 하더라도 이게 미국이 아닌 다른 지역들이 막 이렇게 힘을 내서 이렇게 연착륙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별로 안 나빠서 미국의 경기가 좋아서 또 연착륙을 하게 되면은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유럽이나 사실 미국보다도 조금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쪽에서의 어떤 만회의 기회도 좀 사라지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저도 이제 그림 15페이지 장표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거에 미국의 경기 침체 때 저희 한국 시장 안 좋죠. 안 좋지만 그 직후에 보면은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도 강한 국면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미국 이외의 다른 시장을 보면 꼭 한국 시장이 미국 이외의 다른 이머징 시장에서 굉장히 한 4년, 5년 동안 주도하는 국면들이 침체 이후에 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침체가 없고 연착륙을 하게 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이 한번 뒤집어서 역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조차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약간 좀 연착륙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좀 달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풍부한데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했고 또 지금도 보면은 뭐 예를 들면 GDP, 그러니까 경제 규모 대비해서 지금 풀려 있는 코로나 때문에 풀려 있는 유동성이 아직도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봐야 될까요? 그동안에 금리를 많이 그래도 올리면서 이 유동성을 좀 흡수를 했을까? 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네. 자료 16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을 봐주시면 네. GDP 대비 M2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음. GDP를 전체 경제 성장이라고 보고 M2를 통화량이라고 보면은 결국 이 비율이 코로나 때 이렇게 한번 엄청 뛰었거든요. 코로나 이전에 한 72% 정도 했던 것들이 코로나 이후에 돈을 많이 풀어서 실제로 경제가 성장하는 거에 비해서 통화량이 한 90%대까지 엄청 늘었다가 금리 인상하면서 이렇게 많이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여전히 코로나 이전보다도 돈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금리까지 또 내리면은 이제 미국은 오히려 유동성이 더 또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미국 주가가 사실 지금 싸진 않거든요. 미국의 12개월 예상 PER이 지금 22배, 뭐 닷컴 버블 때 한 26배까지 갔고 2021년 말, 그러니까 이제 2022년에 주가가 급락했을 때가 한 3배, 20, 그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 사실 미국 주가가 비싼 편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유동성 여기서 또 풀어지게 되면 미국은 또 한 번 뭐 엄청 급등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또 한 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져서 약간 좀 미국 시장은 약간 좀 버블스럽게 좀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동성이 충분히 흡수되지 않은 채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여전히 코로나 이전보다도 M2 뭐 통화량 자체가 많은 상황인데 돈이 풀리고 있다. 또 움직일 수 있는 돈이 많다. 이런 논리도 네. 뒤에서 있네요. 설명 네.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네. 그 미국에서 지금 예를 들면 미국의 M2가 어떻게 보면 뭐 예금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미국의 가게들이 현금으로 당장 쓸 수 있는 돈들을 이제 M2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 M2의 증가율이 최근 들어서 금리 인하 전후로 해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고 있다. 또 시중에서 돈이 약간씩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보통 이렇게 돈이 풀리게 되면은 한 6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 지나면은 또 경기가 조금씩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미국의 경기가 뭐 지금 여전히 뭐 노랜딩이나 뭐 아니면 네. 뭐 사이클 자체가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미국 경기가 약간은 둔화가 되고 있는 사이클인데 오히려 이제 내년 한 상반기 1에서 한 2분기 정도가 되면 미국 경기가 또 한 번 돌아설 수 있는 그러니까 돈도 많은데
이미 돈도 많은데 돈을 더 풀어서 미국 경기가 다시 한번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미국에서 MMF 자산이라고 해서 이제 약간 단기 자금에 이제 돈을 이제 묶어두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은행 예금 금리보다 조금 더 높게 해서 단기 자금을 이제 투자를 하는 MMF 상품들이 있고, 저희도 사실 뭐 시장의 규모가 꽤 큰 편인데 이게 미국 시장에서 MMF 자산이 한 6.5조 달러입니다.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든 갈 수 있는 있다라는 대기 거죠. 자금. 근데 네. 지금처럼 물가가 많이 안 네. 떨어지면 채권보다는 다시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미국 시장은 생각보다 고평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당히 좀 비싼 편에도 불구하고 잘 안 떨어지거나 오히려 약간 좀 버블스럽게, 뭐 소위 말하는 뭐 멜트업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뭐 버블이라는 얘기를 쓰기도 하는데,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멜트 다운 녹아내리는 게 아니라 멜트업 한 번 더 뭐 경제 자체도 국면이 새롭게 좀 맞을 수도 있고, 오히려 유동성의 힘 이런 걸로 다시 한번 좀 버블스럽게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미국 예외주의는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유럽과 중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선생님? 네, 그래도 네. 2025년에 다행인 거는 유럽은 최근 들어서 또 다시 이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금리 인하 속도가 조금 빨라진 것 네. 같거든요. 근데 과거에 보면 어쨌든 유럽도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한 1년에서 한 9개월, 그러니까 9개월에서 한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유럽의 경기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 이제 그 여름부터 이제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 한 2분기 정도부터는 유럽의 경제 성장률도 더 나빠지진 않고 조금씩 올라올 것 같고, 중국도 지금 보면은 뭐 저희가 이제 막 그 충분할 정도 또는 확신할 정도의 어떤 경기 부양은 아니지만 이제는 금리도 내리고 여러 가지 부양책 얘기를 계속해서 끄집어내고 네.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는 좀 확고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중국도 어쨌든 침체에서는 더 나빠지기보다는 조금씩 좋아질 거고, 그 구간에서 저희 국내 주식 시장도 조금은 더 좀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져서, 전반적으로 저희는 내년 한 1분기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경기 사이클이, 특히 이제 제조업 경기 사이클, 그리고 수출 경기 사이클이 돌아서는 시점이 한 내년 1분기에서 2분기 사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장밋빛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좀 위험 요소도 곳곳에 있는데, 너무 그런 것들을 좀 약하게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일부 좀 들긴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장모님?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도에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의외로 중동 쪽의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다음에 이제 뭐 트럼프에 따른 뭐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정책적인 리스크들,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또 높아지고 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조금 중동 문제에 있어서는 약간 위험 요인, 트리거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제 2020년까지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이란에 대해서 훨씬 더 제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원유 생산량이 엄청 한 절반 60% 가까이 줄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물론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뭐 미국 정부가 뭐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뭐 나름대로는 잘 못하고 있긴 합니다만 중재를 하고 있는 건데, 혹시라도 이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에는 특히 이란의 태도가 조금 더 공격적이 되고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공격의 수위가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쪽 지역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지만 유가가 좀 얌전하다 보니까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좀 크진 않았는데,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외교적인 문제가 좀 불거졌을 경우에는 가뜩이나 이제 경기 반전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가 조금 더 오른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전체적인 판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내년도에 저는 이 중동 문제, 올해까지는 얌전했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중동 문제,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정치 경제적인 갈등, 그다음에 관세 문제 이런 것들이 내년도에 좀 중요한 화두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관세라고 할 만큼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굉장히 신경 쓰이게 시장이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2018년 예를 좀 들어주시네요. 미중 관세 분쟁 그 다음에 디플레 환율 전쟁 얘기를 예로 또 꺼내주시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2018년, 19년 이제 좀 지나가지고 네네.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지만 사실 당시에 저희 한국 기업들의 이익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5월부터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분쟁이 시작이 되었고 사실은 그때는 관세를 막 올린다고 하는데 이거 나빠지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심적인 부담만 있었지 실제로 2018년 말까지는 수출이라든지 뭐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나쁘진 않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나와서 보니까 2019년에 한국 기업들의 이익이 무려 30%나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를 살펴봤더니 당시에 물론 이제 반도체 경기도 피크 찍고 이제 떨어지는 국면이기도 했지만 이 관세 분쟁 때문에 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한국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또 수요에 대해서 영향도 받고 또 미국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수출을 잘 못하게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수출 물량이 줄어드니까 수출 네. 단가를 깎으면서 수출의 감소폭 또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 반도체 이익의 어떤 하락폭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이 관세라는 게 저는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걸로 대부분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를 해야 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단가를 내리고 뭐 또는 환율을 내려야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기업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조금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물론 2018년 이때는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대중 무역 수출 비중이 워낙 컸고 미국은 뭐 10% 안짝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많이 역전이 되어서 줄고. 그때만큼 충격은 덜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관세 전쟁을 하게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단가를 낮춰서라도 계속해서 물량을 유지를 하고 싶은 그래서 생존을 끌어가야 되는 압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기업들의 실적에는 다소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아픈 얘기를 뭐 짧게나마 좀 해봐야 되는데 제목 자체가 신주식 계급 사회일 때 우리나라는 이 계급으로 굳이 나눈다면 어디쯤일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주식 시장이 이렇게 좀 약하고 힘을 못 쓰는 좀 소외돼 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올해 내내 뭐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이유를 아마 많이들 느끼실 텐데 상무님은 보고서에서 어떤 점을 좀 제시해주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핵심은 뭐 크게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희의 어떤 그 기업들의 경쟁력이 예전보다는 조금 약해진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한국 기업들 대부분 잘하죠. 잘하고 잘하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특히 삼성전자를 보면 예전에 비해서 1등 제품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1등 제품을 빼앗긴 데가 어디냐라고 보면 의외로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살펴보면 저희가 미국 시장에서 워낙 잘해서 이제 뭐 미국에서는 수출 점유율이나 수출 비중이 늘어났습니다만은 미국 이외의 다른 시장 예를 들면 아세안에서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저희가 수출을 많이 하는 이런 뭐 아세안이라든지 미국이 아닌 다른 시장에서 저희 한국의 수출 점유율은 계속해서 좀 떨어진 반면에 중국의 점유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희가 경쟁력이 예전보다 특히 아주 초첨단 산업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중국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저희 주식시장 내부적인 문제인데요. 저희가 조금 왜 이렇게 국내 주가는 못 올라갈까라고 생각을 해봐서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다가 되게 좀 이거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온 게 31페이지 오른쪽 그림인데 보시면, 여기까지 볼게요. 보시면 저희가 코스피랑 코스피 시가총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제자리 걸음인데 사실 한국 시장의 규모는 엄청 커졌다는 거죠. 이걸 뭘 의미하냐면은
결국은 기업들이 주식 공급을 엄청 많이 했다라는 건데 대부분 이제 그 다음 장에서 보시듯이 이제 증자 네. 거래소 시장에서는 증자를 엄청 많이 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신규 상장을 좀 많이 해서 주식의 공급이 엄청 늘어나면서 결국 가격은 똑같은데 사이즈만 늘어났다라는 네. 거고 결국에는 기존의 주주들이 할인된 금액으로 자기 자본을 막 늘리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저희 국내 주식시장의 어떤 기존 주주들의 소액 주주들의 가치가 희석되면서 네. 전반적으로 한국 시장의 어떤 위치가 좀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2025년 글로벌 전략 보고서고요. 신주식 계급 사회라는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저희가 자료실에 올려두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보시고요. 2025년에 그렇다면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이 부분은 2025년 얘기니까 저희 또 꾸준히 출연해 주시면서 전략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환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상무님 고맙습니다.